겨울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서울 1964년 겨울은 1965년작이에요. 1965년작. 그러니까 이 광장이 1960년작이고 이 작품은 5년 후에 쓰여진 작품이죠. 1965년. 65년작이고요. 결국 이 광장 말고 이 서울 1964년 겨울은 김승옥 작가의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 김승옥 작가는 이제 이거 말고도 무진갱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1964년 겨울은 어떤 내용이냐? 작품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몇 명의 인물이죠? 3명의 인물의 무의미한 대화와 행동을 나타내요. 안 쓰신 분 써놓으세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3명의 인물의 무의미한 대화와 행동.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3명의 인물의 무의미한 대화와 행동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작품 뭐예요? 무력한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과 소통할 수 없는 개인의 고독과 공동체적 유대감 상실. 다시요. 무력한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과 소통할 수 없는 개인의 고독과 공동체적 유대감 상실,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은 뭐냐? 뭐라고요? 고독과 공동체적 유대감 상실. 공동체적 유대라는 게 서로 이제 연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의 상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를 구체적으로 형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김승옥 작가는 이제 지금도 살아 계셔요. 1941년생이죠. 41년생이니까 상당히 연세가 좀 되셨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TV에서 몇 년 전에 봤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실어증이 됐는지 말을 못해. 그 밑에 나오죠. 1960년대를 대표한 작가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성장했고요. 생명 연습이 당선됐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무진기행하고 서울 1964년 겨울 이 두 작품만 알면 되는데, 이 무진기행이라는 게 상당히 서정시 같은 그 소설인데, 무진기행의 무진이 어느 곳이냐? 갈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진이 어느 곳인지 아세요? 여수가 소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여수요? 여수가 아니고 그 순천이에요. 순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본 오사카에서 해놓고 순천에 성장했다고 나왔잖아요. 순천 지역의 갈대밭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순천만 여수 그쪽도 있고. 그래서 그 순천의 갈대밭을 이렇게 실제로 무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러니까 가명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을 쓰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작품의 내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진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고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순천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72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무진기행을 개작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안개라는 작품, 안개. 신성일이 아마 돌아가셨죠? 이 안개라는 이 영화가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안개를 쳐보세요, 안개. 이게 신성일 배우가 이 주역을 한 작품입니다. 안개라는 작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감수성의 혁명이다. 모두 이야기합니다. 감수성의 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인 작품 속의 계절은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작품 제목이 서울 1964년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게 계절이고, 두 번째는 선술집에서 만난 세 사람 중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안의 직업은 무엇인가? 당연히 대학원생이죠. 이 책 읽어보면 알겠죠? 안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대학원생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내의 아내가 입원했고 사망 후 시체를 팔게 된 병원의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또 아내의 시신과 그 교환한 돈으로 구입한 물건, 뭐 가격이 잘못된 것은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뭐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유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번이 뭐 이런 방송 또 보신 분 있으시죠? 넥타이가 뭐 600원, 소방차가 1900원, 귤이 3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넥타이 600원, 귤 300원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는 이런 넥타이 600원짜리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 64년 겨울이니까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귤이 300원. 이거는 맞는데 소방차가 1,900원. 그게 틀려. 이거는 이제 작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가 서울은 모든 가로의 집결지이다. 서울은 모든 가로의 집결지다. 뭘까요? 욕망의 집결지, 욕망의. 서울이라는 게 모든,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 이런 작품 있었죠. 서울의 달. 그게 이제 서울에서의 어떤 그 주인공들의 욕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제목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어. 1964년 겨울이니까 60년대의 시대 상황,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맞죠? 64년 겨울이니까. 두 번째는 겨울이니까 당연히 겨울의 정서를 이야기하겠죠. 아주 메마르고 이런 겨울의 정서. 세 번째는 서울 1964년 겨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게 낮일 수도 있지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밤의 이미지가 강하죠. 왜냐하면 겨울이 동짓달 기나긴 밤, 뭐 하늘이를 베어내요. 그 황진이의 시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겨울의 밤이 엄청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겨울의 밤의 이미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첫 번째는 60년대 시대 상황. 두 번째는 겨울의 정서. 세 번째는 밤의 이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272쪽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에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나오죠.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그러니까 1번이 나죠. 나에다 1번.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 이게 2번이죠. 2번. 이해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5살짜리 사내. 이게 3번인 거예요.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놓으면 좀 이해가 쉽죠.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남자 3명의 이야기죠.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자기 소개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273쪽 보세요. 273쪽. 거기에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안녕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안녕.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녕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끼리는 그냥 성에다가 형자를 붙여요. 그냥 뭐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냥 여자들이 언니 부르는 거 똑같은 거죠.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요. 그는 안경 너머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꼼지락거리고 있는, 결국은 이것의 이 대화에서 상징적인 것은 뭐냐? 이 지금 이야기 안녕부터 그 나도 파리밖에는, 여기서 상징적인 게 뭘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도시인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대화가 오가는 게 자본주의 도시 서울을 이야기하고 어떤 도시 속에서의 일상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이야기하면 64년 무렵에는 결핵환자 있죠. 결핵환자. 이 결핵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대요. 100만 명. 매년 한 12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한 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이라는 그 작가 있죠. 시인도 이 결핵으로 죽어요. 결핵으로 죽은 작가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폐결핵으로 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작품은 다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주 간단하죠. 이 안이라는 인물하고 저 안이라는 인물하고 김한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김이 결국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김이죠. 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외 서울 밤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안과 김과 산해 그리고 서울 밤거리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276쪽부터 보면 276쪽을 보시면 중략이라고 써져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이 중략 밑에부터가 이제 좀 중요해요. 중략 앞에까지는 뭐 그렇게 영향가 있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요. 276쪽 중략 밑에 써놓으세요. 등장인물 파악하기. 등장인물 파악. 등장인물 파악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략 밑에 거기 우리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뭐 하여튼 작품들은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큰 틀만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거기 그 277쪽을 보세요. 277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 쭉 그러니까 결국 277쪽의 아랫부분이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전봇대에 찾았어요. 277쪽의 밑에서 한 7째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6째 줄. 거기서 또 보면 그 전봇대에 붙은부터 나와요. 그 뒤에 그 뭡니까? 광고지였다. 4번째 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전봇대에 붙은부터 278쪽의 4번째 줄에 광고지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수예요. 1960년대 서울 밤거리의 이미지예요. 1960년대 서울 밤거리 이미지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1960년대 서울 밤거리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277쪽입니다. 전봇대에 붙은 약 광고판 속에서는 이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멸이란 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걸 명멸이라고 해요. 밝을 명자에 이 멸자는 사라질 멸자죠. 소주 광고 곁에서는 약 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었고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은 웅크리고 지나가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휙 날리어 거리에 저쪽에서 이쪽을 날아오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접어들었는데 그것은 미희 서비스 특별
염가라는 것을 강조한 비어홀의 광고지였다. 맥주집이죠. 비어홀이라는 게. 예. 미희라는 거는 이제 그 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인 밑에 각주 5번에 나오죠. 그리고 특별 염가는 아주 싼 값이죠. 아주 싸게 파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960년대의 뭐라고요? 서울 밤거리 이미지. 지금과도 뭐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밤에 그 1960년대니까 뭐 아주 뭐가 발달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78쪽에 보세요. 중략 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문제 나왔었죠? 무슨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살았고 어린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몽땅 우리 사람의 것이었고 쭉 나오죠. 돈이 생기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러다가 무슨 병환이셨던가요?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보면 급성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급성 맹장염, 급성 폐렴, 급성 뭐 이렇게. 결국 급성이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지금 급성이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왜 쓸까요? 절망감을. 절망감이라고 써서 절망감을 의미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1964년에 그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얼마냐? 지금은 5kg짜리 쌀도 얼마죠? 한 5만 원, 막 3만 원 뭐 이러지 않나요? 5kg. 10kg짜리가 4만 원. 10kg가 3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10kg가 3만 원을 치면 80kg면 38에 24만 원 정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쌀 한 가마니가 80kg가 3,000원밖에 안 했어요. 1964년을 기준으로. 물가 엄청 올랐죠. 좀 대단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80kg가 3,000원이었대요.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위에는 좀 건너뛰고요. 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은 다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강의할 때는 제가 작품을 읽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이 큰 틀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279쪽의 중간 정도에 보면 중간 정도에 이런 말 나오죠.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외교원 예판원이에요. 예판원. 세일즈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그러니까 돈 4,000원이 왜 장기 기증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증을 한 그 비용이 4,000원 줬다. 4,000원. 사람의 그 가격이 4,000원이에요. 4,000원. 두 분을 만나기 전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영안실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참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병원비도 못 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겠죠. 맞아요. 병원비도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그러니까 결국은 4,000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280쪽부터 나오는 건 뭐냐? 280쪽부터 290쪽 81쪽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룻밤에 4,000원 쓰기가 나는 참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4,000원 쓰기. 그러니까 아까 3,000원이 뭐 24만 원 뭐 이런 거니까 뭐 요즘 가격으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3, 40만 원 뭐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세로 따진다면. 그러겠죠? 뭐 정확히 저도 뭐 계산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돈 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4,000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280쪽 찾았죠. 280쪽. 좀 읽어보죠.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죠. 다만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다. 오늘 다 써버리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돈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주시겠어요?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주십시오. 멋있게 써봅시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중국집 거리로 오죠, 밑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1,000원이 없어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는 책에는 뭐 자세히 안 나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35원이었대요. 지금 뭐 7,000원 이렇잖아요. 탕수육이 200원이었고 통닭이 한 300원, 고량주가 2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요즘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된대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1,000원이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해가시죠? 1,000원이 7만 원이니까 7, 4, 28만 원 정도 되죠? 3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막 밑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280쪽이 밑에서 한 7째 줄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품점에 쇼윈도가 있었다. 사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양품점 안으로 들어갔다. 넥타이를 골라 가져.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자기 아내 죽은 걸로 받았으니까.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양품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0원이 없어졌으니까 요즘 돈 한 4만 원 뭐 얼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사내가 말했다. 갈 데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귤 장수가 있죠. 아내가 뭐예요? 귤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갔죠. 300원이 없어졌어요. 300원. 그러니까 곱하기 70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0원 곱하기 70해서 한 2만 원 돈 뭐 가깝게 37에 21 2만 1,000원이니까 300원이 한 요즘으로 2만 원 정도. 하여튼 곱하기 70을 하면 된대요. 그 당시의 가격에다가 70배가 지금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보세요. 거기 281쪽에 보세요. 281쪽에 소방차 뒤를 따라갑시다 나오죠. 밑에서 한 7째 줄인가요? 저 소방차 뒤를 따라갑시다. 귤껍질을 3개째 벗기고 있었다. 하면서 마지막 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안에게 건네줬다. 나는 헤아려 봤다. 안과 내가 1,900원하고 동전이 몇 개, 10원짜리가 몇 장 있었다. 우리 나옵니다. 나오죠.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뭐 참 이런 걸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거 요즘은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중략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게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이게 나오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내가 죽어버리고 나는 감각이 별로 없죠. 무감각해요. 죽었는데 막 슬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내는 죽었고 나는 무감각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83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 25살짜리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하면서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25살짜리인데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죠? 우린 겨우 25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헤어집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씁쓸하죠? 이야기들이. 그렇게 뭐라고요? 저는 좀 슬펐어요. 슬픈 이야기죠, 당연히.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시니까 알겠죠.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읽어보면 상당히 자본주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를 뭘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 그 뭡니까 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 이거 어떻게 보면 김승옥의 작품이 두 작품이 되게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무진기행은 완전히 시 같은 소설이고요. 정말 시와 같아요. 무진기행의 여러분 작품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갈대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가. 정말 잘 썼거든요. 되게 감수성이 뛰어나고. 근데 이제 이 서울 1964년 겨울은 어떤 감수성도 감수성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 이런 그 뭐랄까요 소외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써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4쪽에 보면 자본주의적 근대성과 일상성의 발견이라고 나오고요. 1번 김승옥 소설을 읽는 세 가지 코드 나왔죠. 김승옥 소설을 읽는 코드. 그래서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그 수식어처럼 4.19 세대의 대표 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여기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김승옥 작가가 정말 이런 감수성을 좀 잘 이 소설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이라는 작가가 시인이 이상이죠,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 추구한 모더니즘 실험을 계승했다. 이상이 추구한 모더니즘 실험을 계승했다. 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작가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학년이 올라가시면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이상이라는 작가는 시인 아시죠? 상당히 실험 정신이 강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설과 감성의 미학 이런 것만 읽어보면 돼요. 이거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86쪽에 보면 자아와 타자의 매개와 소외라고 나오죠. 286쪽에 보면. 그래서 1960년대 자본주의적 일상성의 세계를 묘사한 서울 1964년 겨울은 욕망의 집결지인 서울의 삶을 분석하면서 대중사회라는 조건과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욕망과 존재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쭉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가장 포인트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 대중사회,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그래서 마지막 287쪽의 4번을 보시면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합니다. 일상의 식민지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일상의 식민지화라고. 그래서 서울 1964년 겨울 중 선술집에서 만난 김과 아내에게 옆자리에 가난뱅이 사내가 뒤늦게 합류하는 장면은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타락상, 즉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냉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냉소란 말이 여러분이 좀 나오는데 냉소의 냉소라는 건 뭐냐면 찰냉자에다가 웃을 소자예요. 여러분 혹시 시니컬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아, 좀 되게 시니컬해. 이게 냉소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냉소적인. 영어지만 우리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이겠어. 시니컬해. 되게 시니컬하다. 그러니까 냉소라고 하는 것은 차갑게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냉소, 차갑게 웃는다. 예전에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예전 대학 학생들을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학생이 별로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 제가 B제로를 줬어요. 그나마 한 C 플러스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재량 담당 가르치는 분에 B제로를 딱 줬어요. 얘를 한 C 플러스 C제로밖에 안 됐는데 B제로를 줬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B 플러스도 아닌 B제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 B 플러스도 꼬아내는 거죠. 꼽는 거죠. 이런 게 냉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렇게 상당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화려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냉소적이다, 뭐 시니컬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 자본주의적 인간관계 타락상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거기 그 우리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제이디 셀린저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이디 셀린저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 들어봤죠? 이 호밀밭의 파수꾼 더 캐쳐 인 더 라인인데 제가 이 5월로 박사 논문 받았는데 이거하고 허족을 한 작품을 가지고 박사 논문 썼는데 하여튼 이 작품 속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 나와요. 뉴욕에서는 영어는 아주 쉬워요. Money talks everything. Money talks everything. 아주 쉽죠. 돈은 모든 걸 말한다. 이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걸 영어로 하라고 하면 그 money is all. money 그럴 것 같죠. 돈 money is everything. 이렇게 쓸 것 같죠. 영어에서 그렇게 쓰지 않고요. money talks everything. 돈은 모든 걸 말한다. 이게 물질 많은 이게 뭐 뉴욕에서만 그러겠어요.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브라질에서도 다 그렇게 되겠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면모 이런 것들을 잘 그 당시에 1964년에 이렇게 썼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64년을 따지면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한 60년 됐잖아요. 그렇죠? 60년 넘었는데 60년 전에 이런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작품 후반부를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돈과 죽음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는 여기는 좀 쭉 읽으면서 볼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안에 주검을 여러분 주검과 죽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검하고 죽음이 뭐가 달라요? 죽음은 죽음은 지체. 네,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게 이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뭐 다이인데 영어는 데스죠,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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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니까. 이 죽음은 데드 바디, 데드 바디. 죽음 뭐? 요게 차이예요. 이거 영어로 쓰는 게 확연해서 제가 영어로 썼어요. 데스와 데드 바디의 차이라고.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죽음하고 죽음이 차이점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검이니까 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팔아넘기고 제 손에 쥐어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혼란에 빠진다. 그는 그날 밤 그 돈을 같이 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안과 김에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한 인간의 존재가 불과 몇천 원의 돈으로 교환된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 그렇죠? 이 몇천 원 가지고 그 다음에 교환이야말로 교환 가치가 있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는 게 다 교환 가치잖아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중심 원리다. 인간의 생명마저 교환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은 지극히 풍자적이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독자들이 연민, 불쌍히 여기고 짙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까닭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는 자본주의의 집요한 손길이 마침내 인간의 죽음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작가는 주검의 대가가 물질로 교환되는 과정을 일상적 행위처럼 그려나갔고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내로 하여금 남은 돈을 불길 속에 던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교환의 종말과 사내의 파멸을 냉정하게 묘사한 역설이라는 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뭐 하다 보면 역설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거슬릴 역자예요. 힘역자가 아니라 거슬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시에서 또 공부하시겠지만 찬란한 슬픔의 봄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날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그 다음에 유리창 정지용의 유리창에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런 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뭐 작은 거인. 이 세 가지가 한번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찬란한데 슬플 수가 있어요? 찬란한데 슬퍼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찬란한 거하고 슬픔은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황홀한데 외로워요? 네, 황홀한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작은 거인이란 말 들어봤죠? 작은데 거인이 되나요?
작은 거인 키가 160밖에 안 되는데 거인이라고 하니. 진짜 클 것 잘 쓸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해요. 패러독스. 독스라는 게 말이라는 뜻이고요. 패러라는 게 이제 거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패러가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뭐 거슬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패러독스가. 그래서 그런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막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보시면 288쪽에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이게 이제 교환 가치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의 도시의 일상성에 숨겨진 성격을 드러내면서 자본주의 교환 구조라는 상층의 원리가 교환 구조 돈과 돈을 바꾸는 일상생활까지 침투하여 지배해가는 과정을 통해 김승옥은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를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본 돈이면 다 된다. 돈을 가지고 일상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12장의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까지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장마라는 윤홍길의 작품하고 그다음에 그 도둑맞은 가난 이건 이제 1970년대를 넘어갑니다. 이 책은 1970년대까지만 나와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 작품은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작품이 2개가 또 남아 있는데 그건 좀 쉬었다 할게요.